여기 이제 그 최만식 선생님 네. 호가 백릉이에요. 이제 최만식 선생님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문학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 이제 꾸며놓은 공간이고요. 여기 이제 라운딩 되어 있는 곳은 1902년에 출생하셔서 네. 1950년에 돌아가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래 못 사셨다고요? 그다지 오래 네네네. 정도까지밖에 안 사셨어요. 네. 이게 그 포인트가 되는 소들이 있어요. 네. 1924년에 이제 분단에 데뷔를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이광수 선생님이 만든 조선문단이라고 하는 잡지를 통해서 세길로라는 작품으로 이제 등단을 했는데 이게 처녀작은 아니에요. 네. 사실은. 근데 이제 원래 처녀작으로 썼던 작품은 과도기라고 하는 과도기, 작품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절이 과도기잖아요. 맞아요. 구한말에서 봉건사회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네. 그래서 이제 그 시절에 대한 젊은이들의 어떤 생각이나 네.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쓴 글이 과도기라는 글이 있었는데 이게 일본인 검열에서 삭제를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책으로 출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도기는 1970년대에 가족들의 이제 그 가족들이 그걸 이제 내놔서 유고작으로 발표했어요. 아, 네네. 그래서 유고작으로 돼 있는 과도기가 처녀작으로는 안 돼 있고 이 세길로가 처녀작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등단을 하게 된 작품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 세길로라는 작품은 굉장히 짧은 단편인데 전주에서부터 서울까지 가는 기차 속의 광경을 작품을 통해서 묘사를 했는데 실제 이제 이 사람들의 가는 이제 생활 일상, 그러니까 기차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소설로 엮어냈고 또한 이들이 서울역에서 내려서 기차역에서 내려서는 각자의 길로 가는 우리 인생과 똑같은 이런 것을 묘사한.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쓴 것이 이제 세길로라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네. 데뷔작이고요. 이제 쭉 넘어오면서부터는 이제 뭐 어디 뭐 괴력사에 가고 그만두고 막 이런 건 다 제하고 네. 1937년에 탕류라고 하는 글을 썼어요. 소설을 썼는데 이 탕류라는 소설이 처음부터 책으로 쓰여진 게 아니에요. 그렇네요. 조선일보에. 네네네. 조선일보에 장편으로 이렇게 네네. 하루에 하나씩 들어가는 글이었던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이 장편으로 들어가는 이 소설의 그 신문사에 연재되는 소설은 반드시 옆에 사파가 들어가죠. 아, 맞아요. 사파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파를 그리신 분이 또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 정현웅 씨라고. 정현웅. 현웅. 굉장히 대단한 사파가고 이 사파가분은 이 정현웅 씨는 조선미술 전람회 이런 데서 다 이렇게 성적을 거두신 분, 수상하신 분 이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그 흔적이 광복 이후에는 없어요. 네, 월북하셨어요. 그래서 지워졌구나. 그 이전의 글에는 이렇게 사파를 넣으신 이렇게 그림들이 남아있지만 그 이후에는 없어요. 네. 근데 최만식 선생님의 탕류의 사파를 그분이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 가서 이따 한번 탕류 얘기하면서 네네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198회에 걸쳐서 연재를 했고요. 이 연재된 이 소설, 이 신문에 있는 그 소설을 책으로 나중에 만든 거예요. 그래서 탕류란 책이 이제 책으로 나오게 됐고, 책으로 나오면서 인쇄를 받아가지고 조금 한때 잠깐이지만 좀 부유하게 살았던 적도 있었어요. 왜 한때입니까? 그거 유지가 안 됐던 모양이죠. 유지 못해요. 왜냐면 얘기를 미리 할게요. 나중에 이제 이 분이 그 형이 이제 그 금광에 손을 대요. 네. 금광 사업에. 네네. 금광 사업에 손을 댈 때 이 형이 할 때 최만식 선생님은 그냥 가만히 계셨어야 되는데 네. 형이 하는 골드러시 붐을 같이 타요. 그래서 형의 사업을 도와요. 그러면서 두 집이 같이 망해요. 그래서 최만식 선생님은 돌아가실 때는 가난과 질병 속에서 돌아가신 분이고 폐병으로 돌아가신 분이에요. 아이고, 그렇다. 그래서 굉장히 가난하게 살다가 네네네. 어렸을 때는 되게 부자였어요. 그 동경 유학까지 갔다 올 정도로. 엘리트네, 완전, 그죠? 네, 부자였는데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그 원래는 소장농까지는 아니지만 아버지가 좀 일군 재산으로 자식들이 조금 잘 살았는데 그 자식 중에 하나가 최만식 선생님인 거죠. 잘 살았는데 나중에 이렇게 40년대 이렇게 가면서는 형님의 그 금광 사업에 손대는 거를 같이 하다가 같이 이제 망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형님 가족까지 부양을 해야 됐기에 글을 써서 부양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 이렇게 그 글이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40년도라고 써있는데 40년도에 출판됐다고 써있는데 여기 태평천하라는 40년대에 나왔고 이 태평천하의 원래 제목은 천하태평춘이에요. 그래서 이건 38년도에 나왔습니다. 네네네. 이 천하태평춘이 이 태평천하로 제목을 바꾼 것은 40년도에 바꾼 거라는 뜻이에요. 근데 최만식 선생님 하면 우리가 풍자문학의 대가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 풍자문학의 백미로 꼽히는 작품이 태평천하예요. 내용이 어떻길래? 좀 이따
그러니까 저희가 세대.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기를 넘어서면서부터는 사실 37년에 일본이 중일전쟁 하잖아요. 근데 중일전쟁 이후에 일본의 상황도 굉장히 열악해져요. 전쟁의 상황이 열악해지면서 이제 이때부터 굉장히 그 모든 게 다 힘들어져요. 특히 작가들도 힘들어지고 하면서 이제 이 시기 이후에 최만식 선생은 이 풍자의 글들, 뭐 탕류나 태평천하나 다 풍자의 다 백미들이에요. 손꼽히는 작품들인데 이런 작품 안 써요. 이 37년 이후 40년대 이제 넘어가면서부터는 어떤 글을 쓰냐면 좀 순수한 글들을 써요. 그래서 그 순수 글 속에 자기 가족사가 드러나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금광이나 이런 금광이라고 하는 소설 속에 자기 가족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서 아 금광으로 망했구나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40년대 넘어가면서부터는 또 뭘 쓰냐면 이 30년대 후반에 이런 작품도 쓰지만 더불어서 이 시기 이후에 친일 작품을 또 쓰게 돼요. 그래서 이분이 여기서 딱 끝났으면 좋았는데 친일 작품을 한 10점 이상 쓰다 보니까 그래서 네, 지금 친일 인명사전에 올라가 있기도 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쭉 오면서 1950년 한국 전쟁이 네. 발발하기 보름 전에 돌아가셔요. 그래서 한국 전쟁까지는 겪지 않고 돌아가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폐병으로 돌아가셔서 굉장히 좀 가난하게 살다가 가셨지만 자신의 성격은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깔끔하고 이런 것들이 소설 속에 그리고 생애 그 회고록 속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결벽증이 상당히 심했던 네. 그런 선생님 중에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세요. 네네. 자, 들어가 볼게요. 네. 남의 집에 갈 때는 숟가락 젓가락을 쏘다니셨대요. 아, 그렇네. 진짜 결벽증이 좀 있으셨네. 조금은 이해도 가요. 왜냐면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 쓰는 숟가락 젓가락이 일반화되지 않았고 나무 젓가락, 나무 숟가락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나무라는 건 음식물이 베이기 때문에 좀 찝찝해 하셨을 것 같아요. 위생적으로도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원고지 형식으로 이렇게 쭉 이제 벽면이 장식이 되면서 글이 들어가 있는데 이 글은 어느 책에 나오냐면 민족의 죄인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48년도에 선생님이 자기 반성하는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일제강점기에 어떤 그 독서회에 가서 강연을 좀 해줘라라고 해서 자신이 가서 강연을 하고 왔더니 내가 대일협력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요즘 말하는 친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대일협력자라고 하는 수렁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더라. 이런 내용이 실제 작품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그걸 거절했어야 되는데 독서회에 가서 강연하는 걸 거절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내가 용맹하지도 못하고 영리하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게 자기 반성적인 글을 쓴 게 민족의 죄인이라는 글을 썼고요. 실제 이제 그 태평천하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하고 탕류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태평천하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일제 식민지 치하의 시기인데 그 시절을 조선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태평천하의 시기라고 여기지 않잖아요. 그래서 풍자해서 쓴 글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맞네. 네. 근데 이제 풍자라고 하는 게 비판도 하지만 그 속에 웃음도 같이 들어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비판하면서 웃음을 주면서 비판을 하는 그런 글인데 이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태평천하의 주인공은 윤두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직함이 있어요. 윤직원이라고. 이 직원이라는 직함은 누구한테 주냐면 향교의 우두머리에게 줬어요. 그래서 이 향교의 우두머리 일을 하면서 굉장히 이 사람은 자긍심이 강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밑바닥 출신인데 내가 이 직원이라는 직함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내 이름 속자가 불리는 것보다 윤직원이라고 불리는 걸 훨씬 더 좋아했는데 완장 찾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 구한말쯤 가서 이제 어떻게 돈이 좀 어찌어찌 좀 생겨가지고 좀 부자가 됐어요. 근데 이 분이 아들도 있고 손주도 둘이나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손주들에게 이게 그 태평천하의 마지막에 이런 글이 나와요. 이제 구한말이 되고 나라가 무너져 갈 때 무너지는 것 중에 하나가 사법권이 무너지죠. 사법권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 소설 속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뒷동네 이서방이 예를 들면 우리 집에 있는 쌀을 훔쳐갔어요. 근데 이게 경찰권, 사법권 이런 게 무너지다 보니까 올 수령한테 가서 신고했는데 안 잡아가요. 이서방 잡아가줘야 하잖아요. 저놈을 잡아다 족쳐주시오 이렇게 하는데 안 잡아가요. 그러니까 미쳐 죽겠죠 이 사람은. 그렇죠. 근데 일본 애들이 들어왔어요. 일제 강점이 됐어요. 그래서 일본 경찰서 순사한테 딱 신고했더니 순사가 와서 저 이서방을 탁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큰 손주한테는 너는 면장해. 그 둘째 손주한테는 너는 경찰서장해. 그러면 시골에서 권력 다 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면장하고 경찰서장 잡았으면. 그렇게 되라고 하는데 이 큰 손주는 망난이에요. 그리고 둘째 손주는 대학까지 받은 고등교육자예요 당시에. 근데 이 고등교육자가 어떤 그
지식에 빠져 있냐면 사회주의 지식에 빠져 있어요. 아. 그래가지고 이 세상이 이게 내 것처럼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불합리한 거예요. 이 둘째 손주가 보면. 그 둘째 손주가 할아버지가 맨날 너 경찰서장 돼야 된다고 하는데 얘는 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리고 할아버지가 하는 소리가 허무맹랑한 소리잖아요. 지금 이 시기에 무슨. 그러니까 이제 그 일본의 순사들이 와서 이 할아버지가 신고한 내용을 일본 순사들이 착착 진행해 주니까 이 할아버지가 손주들 앞에서 하는 얘기예요. 봐라. 이 얼마나 공명정대한 세상이야. 지금이 바로 태평천하로구나. 아, 그렇게 풍자를 했구나. 네, 그렇게 풍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책 출판되잖아요. 왜 풍자했습니까? 속에 있는 말 안 썼잖아요. 네. 그래서 최만희 선생님의 풍자의 대가다 이렇게 하는데 그분의 풍자글은 그 이면을 생각하고 읽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이런 그림이 사파예요. 조선일보 아, 저 월북했던 분이 네, 그러시. 이제 이런 그림이 이게 사파예요. 네네. 근데 이제 탕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탕류는 태평천하가 백미라고 하는데 그 백미의 종류 한 두 번째쯤에 있는 탕류를 군산에서는 굉장히 많이 얘기해요. 그렇대요. 탕육길도 있고 뭐. 네. 군산이 그 공간적인 배경이 군산이에요. 네네. 그리고 군산의 지명들이 다 나와요. 요소가. 그리고 시대가 1930년대예요. 그러면 1930년대 군산 사람들의 삶을 굉장히 잘 묘사한 책이 탕류예요. 그럼 군산에서는 탕류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우리가 통영에 가면 네. 그 김약국의 딸들을 맞아요, 얘기할 수밖에 맞아요, 없는 맞아요, 것처럼 맞아요. 브랜드가 되는 네, 거죠. 그 거기가 그게 아주 통영을 대표하는 소설이라면 군산은 탕류예요. 그래서 이 탕류라고 하는 제목을 우리가 살펴보면 탕류는 세 가지를 말하고자 해요. 최만식 선생님이. 근데 뭘 얘기하냐면 일단 탕류 자체는 흐린 물이 흐르는 거예요. 탁한 물이. 근데 이 탁한 물이 왜 만들어지냐면 여기가 금강 하구인데 군산이 위치한 도시는 금강 하구인데 강물하고 바닷물이 만나요. 만나면 이게 뒤엉클어지면서 이게 흐린 탕류를 형성하는 거예요. 근데 이 1930년대 사회가 이랬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탕류를 통해서 최만식 선생님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금강 상류는 굉장히 청류예요. 근데 하루에 오면 탕류가 그렇죠. 되잖아요. 예. 우리가 일제강점되기 이전에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조용한 나라였어요. 근데 일제강점이 되면서 사회가 혼란해져 버린 거예요. 그거를 청류와 탕류로 비교를 한 거고 두 번째는 뭘 비교했냐면 이 탕류 속의 여주인공이 초봉이라고 나와요. 초봉이가 나오는데 이 여주인공 형제가 4명이 있어요. 아들 둘, 네. 딸 둘. 네. 이게 넷인데 초봉이는 제일 큰 맏언니예요. 그 둘째가 또 딸이고 셋째, 넷째는 아들이에요. 근데 이 두 자매를 통해서 뭘 비교하냐면 구여성과 신여성을 비교해봤어요. 아, 네네. 언니는 지고지순한 구여성이에요. 네네네. 우리가 옛날에 말한 현모 양처럼. 네. 네. 그리고 동생은 신여성이에요. 네. 그 당시에 신여성 엄청 많았잖아요. 근데 저는 비교 그렇게 해요. 고무신 신는 큰언니하고 삐딱구두 신는 둘째언니하고 네네. 이렇게 비교를 해요. 그래서 그 두 세대를 비교를 했고 당시 시대 상황을 나타낸 거죠. 네. 또 세 번째는 이 언니 초봉이에게는 남편이 셋이 있어요. 남편이 셋이 있는데 뭐 죽고 없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남편은 죽고 두 번째 남편을 만났는데 제가 아까 설명해드렸는데 나이가 들어 보이잖아요. 네네. 남자가. 그러네요. 네. 두 번째 남편이에요. 네네. 첫 번째 남편은 여기 핸섬 가이예요. 아, 네네네. 여기. 네. 그리고 여기는 초봉이와 서로 좋아했던 사이. 짝사랑했던 사람. 아니 짝사랑. 짝사랑 둘이. 아. 초봉이 아버지가 반대해요. 아. 의사 선생님인데 너무 가진 게 없어. 근데 이 사람은 은행원이에요. 은행원인데 초봉이네 친정집을 내게 살려준 초봉이를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모함에 빠져서 이 남자가 죽어요. 그 친구 모함에 빠져서. 그래서 친구가 장영보라고 하는 친구인데 약간 장애가 있어요. 꼽추. 근데 이 친구가 이 사람의 더러운 걸 다 대리해 주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의 흠을 최고 많이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총각 때 하숙했던 하숙집 아줌마하고 정분이 났는데 이거를 이 하숙집 아저씨한테 나중에 알려줘요. 왜냐하면 이 남자가 초봉이하고 결혼해서 사는데 초봉이가 굉장히 예쁜 여자로 묘사돼요. 소설 속에. 초봉이하고 결혼해서 살아요. 근데 한 집에 이 친구도 같이 살아요. 그래서 문간방에 이 친구가 살고 안채에 이 부부가 사는데 초봉이 부부가 사는데 이 문간방에 살고 있는 이 친구가 밤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저 예쁜 것이 내 것이어야 하는데 저 아무것도 없는데 쟤만 없으면 되는데. 쟤만 없으면 되는데 그리고 얘 흠을 너무나 많이 알잖아요. 쟤만 없으면 되는데 얘를 모함해서 죽여요. 그래서 예전에 총각 때 하숙했던 집 아저씨한테 얘 비리를 알려줘요. 근데 얘가 결혼을 했음에도 그 아줌마를 못 끊어. 네. 그래갖고 그 집을 드나들어요. 네네. 그러니까 어느 날
그 하숙집 아저씨한테 너 오늘은 작은 댁에 가지 말고 니네 집에 가만히 있어. 니네 집에 가만히 있어. 곳간에 숨어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한 자정쯤 되었을 때 이 남자가 안방에 가본 게 대들보에 아니 그 대도에 신발이 2개가 있는 거예요. 남자 신발, 여자 신발. 그러니까 이 그 주인이 들어가서 안방에 쳐들어가서 남자를 때려 죽여요. 눈이 돌아가지. 그래서 이 사람 죽어요. 네. 이제 첫 번째 남편 죽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저것이 내 것일 거야 네네. 생각했는데 네. 초봉이가 장례 치르고 서울로 떠나요. 네. 서울로 떠나는 기차 속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아가씨 때 아버지 친구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일을 했어요. 그 아버지 친구가 네네. 일하는 약국에서 일하는 아버지 친구예요. 아, 기차 속에서 아버지 친구를 만나서 부부의 연을 맺어요. 그래서 기차를 타고 서울을 가다가 어디서 내리냐면 유성에서 내려요. 유성이 신혼여행지잖아요. 그렇죠. 대전 유성천. 그래서 거기서 내려요. 그래서 하룻밤 부부의 연을 맺어요. 그리고 서울에 올라가서 같이 살아요. 그런데 같이 잘 살았는데 이 남편 셋이 첫 번째 남자, 두 번째 남자, 세 번째 남자는 이 묘사의 사진에 그림에 네, 없어요. 지금 사파에 현재는 없고, 사파에 네. 여기에는 없어요. 근데 이 꼭추 장영보라고 하는 아까 문간방에 살던 남자가 세 번째 남편이 돼요. 근데 소설 속에서 최만희 선생님이 초봉이에게 남편 셋을 붙인 이유가 있어요. 초봉이가 대한제국이라면 이 세 남편은 서구 열강인 거예요. 그래서 초봉이를 갖기 위해서 전부 다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첫 번째 남편도 가져갔고 미국도 들어와갔고 프랑스도 들어와갔고 막 이런 거죠. 근데 결국에 우리나라를 먹은 건 일본이잖아요. 네. 그래서 일본을 어찌 보면 가장 영악하게 표현했는지도 몰라요. 최만희 선생님이 장애가 있고 그리고 제일 안 이쁘게 쓰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장애가 있는 폭추로 묘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세 번째 남편이 마지막에 초봉이하고 살게 돼요. 근데 초봉이가 죽입니다. 이 남편을. 그래서 탕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를 말하고자 했고, 그 탕류를 그냥 읽으면 삼류 소설 같지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읽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명작이에요. 이면의 수명 중계지. 네, 그래서 이면을 봐야 된다는 네네. 거죠. 그래서 사실 탕류의 마지막 죽이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탕류를 읽기 최만식 선생님의 소설을 읽기가 힘든 것은 이 전라도 지역에 방언이 너무나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양반의 소설의 방언 사전이 있어요, 별도. 그 정도로 사투리가 많이 나오는데. 원어 그대로 막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아마 그런 병명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장영보는 초봉이한테 의처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초봉이가 예를 들어서 어디를 외출을 한다? 그럼 정확하게 그 시간에 와야 돼요. 근데 어느 날 초봉이한테 딸이 있는데 소설 속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딸이 있는데 이 세 남자 누구도 닮지 않았다. 정말 초봉이를 닮았다. 그러면 초봉이조차도 얘가 누구 딸인지 모른다. 이렇게 나와요, 소설에. 근데 초봉이를 상당히 많이 닮았고 초봉이는 얘한테 100% 의지하고 살아요. 애긴데도. 근데 어느 날 장영보고 살다가 외출하고 돌아왔는데 고삿을 들어서니 애우는 소리가 자지러지게 들렸다. 이런 글이 나와요. 근데 고삿이라는 게 마을 어귀에 들어서니 이 말이에요. 마을 어귀에. 이게 여긴 말이에요, 고삿은. 네, 그래서 마을 어귀에 들어서니까 근데 엄마들은 내가 오는 소리를 직감적으로 알아요. 근데 초봉이가 내 딸 송이가 오는 소리구나. 죽어라 집으로 가겠죠. 근데 이 장영보가 내 딸을 어떻게 하고 두드려 패고 있냐면 울리고 있냐면 보통 애기 얼굴이 이렇게 있고 다리가 이렇게 보통 사람은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 그 애기를 거꾸로 잡아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잡고 네네. 밑에 거꾸로 해가지고 이렇게 패고 있는 거예요. 네네. 이걸 보니까 초봉이가 눈이 돌아버린 거예요. 네네. 그래서 초봉이가 소설에서는 가슴팍을 찼더니 뻗으러졌다 이렇게 써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마 니킥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감정을 실은. 예. 그래서 눈이 돌아갔는데. 장영보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장영보가 죽으니까 초봉이가 어떻게 하냐면 그 옆에 있는 다듬이돌을 갖다가 얹어요. 가슴팍에다. 왜냐하면 얘가 일어나면 나를 다시 죽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못 일어나게. 근데 그래서 장영보가 끝내 죽게 되는데 이 장영보가 죽었다는 것이 굉장히 큰 거예요. 이게 초봉이가 장영보로부터 벗어나는 거잖아요. 돌려서 말하면 대한제국이 이제 독립하듯이. 광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탕류의 마지막 소제목은 처음 서자 쓰는 서곡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일제강점 되기 이전, 그러니까 되고 났지만 이제 그 압제에서 벗어난 상태, 이런 상태를 의미하는 서곡으로
그 가운데 제목, 소제목을 붙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 최만식 선생님의 탕류를 요즘에 연구하는 학자들은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보시는 학자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일반 학자들은 그래서 이 탕류는 항일의 소설이다, 혹은 민족 소설이다, 이렇게까지 하시는 학자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탕류가 최만식 선생님이 이렇게 풍자를 했던 것은 자기가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 일제강점기만 보통은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친일파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원나라의 고려시대 때 또 붙어 사는 친원파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최만식 선생님이 광복 이후에는 또 누구를 비판하냐면 친원파를 비판할 수도 없고 친일파를 비판할 수도 없잖아요. 이제 소설로는, 글로는 이제 친미파를 이제 비판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친미파를 비판하는 그 소설이 있는데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미스터 방이에요. 네, 미스터 방이라는 소설인데 이 방삼복이라고 하는 남자가 나오는데, 이 남자가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이제 구두를 닦게 돼요. 나중에 이 구두를 닦게 되다가 나중에 누구 구두를 닦게 되냐면 미군의 구두를 닦게 돼요. 근데 미군의 구두를 닦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얻은 이제 짤막한 영어가 한마디씩 있어요. 근데 당시에 영어를 한다는 건 대단한 대단하죠. 거잖아요. 근데 이 미군 구두 닦고 이제 미군 차 운전하고 이제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가진 권력을 다 가진 것처럼, 근데 조선 사람들한테는 권력을 굉장히 많이 가진 것처럼 허세를 부리고 막 사람들한테 적대를 받고 이렇게 해요. 근데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미군이랑 바로 차면 까이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풍자해서 최만희 선생님이 정말 머리가, 저는 정말 천재다 이런 생각 가끔 하거든요. 이거 해설할 때. 왜냐면 여기 사람들이나 지금 옛날 여기 사람들 아니고는 생각할 수 없는 단어가 뭐냐면 미스터 방이잖아요. 실제 제목도 MR 방이에요. 이게 미스터 방. 근데 여기 사람들은 이 미스터를 풍자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이 사람을 그러니까 완전 밑바닥 따까리로 보는 표현이 이렇게 불렀어요. 그때 당시 소설 속의 사람들이 이 미스터 방 방산복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미시따방. 누구 밑을 씻었어요. 미군에 밑 닦아주는 요즘 말로 미군 따까리잖아요. 그러니까 미시따방 꼭 소설이 그렇게 나와요. 제목은 미스터 방이지만 비커서 이제. 그쵸. 그러니까 미군에 붙어서 빌붙어서, 이제는 일본에 빌붙어 살다가 이제는 미군에 빌붙어 사는 이런 많은 사람들을 또 풍자하게 돼요. 광복이 되고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쓴 글들에. 그래서 이제는 그 미군에 붙어 사는 일본이 아니라 또 이런 사람들이 또 있구나. 그래서 미시따방 이렇게 소설 속에서 불러요, 실제. 그래서 참 어떻게 이런 표현을 했을까. 저는 진짜 대박인데 읽으면서 소설가의 표현이 좋네. 진짜 그래서 최만희 선생님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하는데, 근데 이 선생님이 벗어날 수 없는 한 가지가 뭐냐면 친일 작품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친일 작품 이런 써놨네. 작품들을 쓰셨어요. 근데 이제 여기 그 제목에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군대와 다 상관이 있어요. 군인과. 군인과 이 여인 종기도 군대 보낸 엄마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군대와 다 상관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당시의 작가들은 어떤 내용의 글을 써야만 했냐면, 특히 최만식처럼 능력 있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 가만 놔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이용을 했겠죠. 불러다가 글을 쓰게 하는 거예요. 이런 친일 글을. 근데 이 친일 글들의 주 내용이 뭐냐면, 당시에 우리는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천황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일본인들이 볼 때.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남자들은 가장 명예롭게 죽는 게 어떤 거냐? 천황을 위해서 군대 가서 죽는 거다. 그러니까 너네들 징용에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징용에 안 보내고 싶잖아요. 지금도 군대 간다고 하면 눈물이 나는데 당시에는 못 죽겠어요. 맞아요. 아까 제가 오전에도 고등학생들이 왔었는데, 너네들이 딱 좋은 나이, 뭐 하기? 그 애들한테 물어보면 그쵸. 근데 애들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설명 안 하고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래요. 근데 공부하기 딱 좋은 나이라고 하는 애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실제 징용 가기 딱 좋은 나이인 거죠. 그 실제 어떤 일제강점기에는 어떻게 됐냐면, 일본 애들이 이게 징용의 대상이 된 애 집에다가 장대에다가 이렇게 축, 이병, 누구누구 군 이런 거 써서 붙여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축하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 최만희 선생님도 이 친일에서 자유롭지를 못해요. 그랬을 수 있죠. 그러나 민족문제연구소 교수님 강의하는 걸 가서 한번 들어봤더니 그 교수님이 이 양반이 친일했으니 작품을 썼으니 단죄 합시다 이런 게 아니고,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친일 작품을 썼고 이렇게 했으니 이제부터 이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A4 용지에다 친일한 거 내용을 쓰면 이 완용은
A4 용지 3장이 나오는데 최만식 선생님은 13장이 나온다. 음.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을 죽여야 되냐, 이완용이를 죽여야 되냐.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고 일단 올려서 그 사람을 민족문제연구소에서는 그 사람을 친인으로 올려서 한번 연구해보자라는 거지. 이 사람을 죽일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제가 이제 해석하면서 제가 느낀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친일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얘기는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이름 없이 죽어간 너무나 많은 의병, 항일 독립운동을 위해서 많이 싸웠던 독립운동가들, 이런 분들 때문에, 그리고 실제 이름이 알려져서 독립훈장을 추서받으신 분들은 대단히 다행인 거고, 그나마 이름 없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그렇죠. 이름 없이 죽어갔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분들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사실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안 생겨야지만, 생긴다면 누가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친일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얘기는 돼야 되고, 친일의 후손들이 지금 쭉 잘 살고들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햇볕 정책을 써서 좀 나오게 밖으로 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활용하냐, 그들이 가진 재산을 좀 기부도 할 수 있게, 그리고 이 독립운동 했던 후손들을 좀 도울 수 있도록,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을 단죄한다라는 명목보다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공간들을 만들거나 자리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거 청산도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최만식 선생님은 어찌됐든 우리 세상을, 사회 상황을 풍자해서 글도 써서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반복되기를 원하는 글도 쓰셨고, 네.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런 글도 쓰셨지만 어찌됐든 그분의 문학 작품의 어떤 그 이론 업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얘기가 네. 이게 이것 때문에 폄하돼서는 안 된다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풍자 문학의 대가다 하면 우리가 최만식 선생님을 딱 얘기하거든요.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게 감사합니다. 책 읽을 수 있는 공간, 외부로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참 잠궈 놓았네. 정박하는 배의 예객성 형태로 지어졌다고. 배에서 하산하는 느낌? 들어오면 주차장은 바로 우회전해서 이 건물 뒤편에 가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정면이 있고, 저쪽은 군산 하구뚝이 보이고, 이렇게 해안선을 따라서 작은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독립운동가 분들께 쓴 편지를 이곳 마음을 전하는 우체통에 넣어보세요. 테마형 우체통이네. 이 벤치도 무척 시원하겠네. 군산 하구뚝이 이렇게. 건너편에 야구를 하네.